네, 오늘은 또 아이오닉 9을 타고 퇴근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아이오닉 9이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다른 차를 타고 많이 가요. 재성 PD는 테슬라에 푹 빠져서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고 장거리 주행할 때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ADAS가 FSD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차하고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와 현대차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되는 거고 지금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쫄려서 진짜 저기 봐, 저기 봐, 바퀴.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로그. 자, 그래서 테슬라하고 현대차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테슬라는 자기들이 곧 자율주행을 할 거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모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 로켓을 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로켓 하나 쏠 때 얼마나 힘들었어. 나로 발사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처음에 딱 발사하고 폭발했을 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두 번째 발사하고 폭발했을 때 거의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거의 뭐 항우연 사람들을 거의 매국노 취급할 정도. 뭐 러시아에 돈 갖다 바치고 어디에 돈 갖다 바치고 얻은 건 하나도 없네. 하늘로 우리 세금이 뻥뻥 터지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에 바빴죠. 그런 식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고 나니까 로켓 하나 쏘아 올리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야. 사람들한테 로켓을 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를 어떻게 설득해. 우리는 이 로켓을 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그걸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로켓도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반면에 스페이스X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로켓을 쏠 때 13개의 로켓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 발사만 13번을 하겠다고 계획하고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추락했을 때 오 멋있게 추락했습니다. 오 에픽 폭발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즐기는 거예요. 아 요번에 저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엔 저걸 다르게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하나하나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을 하나 더 얻은 거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되는 방법을 하나 배운 거죠. 잘못되는 방법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다는 걸 완벽하게 배우면 그 다음번엔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를 더 배웠구나 라면서 폭발도 기뻐합니다. 1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개 만에 완성했네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좋은 거야. 전에는 저기서 폭발했는데 이제 거기보다 1km 더 올라가서 폭발했네. 와 성공.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 똑같은 아이디어가 자동차에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NOA라고 하는 거,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걸 일반에 공개할 때 그때 수준은 일반이 차마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걸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내놨다고? 자율주행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사기야 사기. 영원히 오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진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율주행을 하죠. 손 대지 않고 1000km, 2000km를 주차장에서 나와서 주차장까지 가는 걸 그냥 해냅니다.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어요. 처음에 그 무모한 도전을 했을 때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꾸준히 밀어붙였더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자율주행이라고 내놔도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린 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갔어. 그 다음번에 그거보다 한 걸음 더 갔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영원히 도달하지 않는 목적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단계는 멀었습니다.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에선 경험할 수 없어요. 테슬라의 FSD라는 걸 사면 돈 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것 자체가 FSD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지만 철학만큼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핸들을 내가 마음대로 틀어버리면 그럼 운전자님이 방해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운전자님이 운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난 핸들을 조금만 조작하다가 운전자님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약간만 건드려도 바로 캔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얘는 어디까지나 어시스트고 얘는 절대 자율주행으로 가래가 아니니까. 우린 자율주행하고 달라.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계속 자율주행이 아닙니다를 강조하면서 차를 만들어요. 테슬라는 곧 자율주행입니다를 강조하면서 차를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아주는 거 보면 여기서 필요한 각도가 요거면 딱 잡아 돌리고 운전자가 이거 좀 빡센데? 라고 할 정도로 확 돌려버려요.
가속 감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했을 때 현대차는 이 이상 감속하면은 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에러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더 이상 감속하면 안 돼 라는 게 있지만 테슬라는 그런 거 없죠. 테슬라는 이건 세워야 될 것 같아 하면 빡 세워버립니다. 긴급 제동도 아닌데 어댑티브 크루즈 중간에 갑자기 세워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령을 보고 브레이킹한 거냐? 라면서 약간 조롱하는 것 같은 뉘앙스이기도 한데, 어쨌든 팬텀 브레이킹이라는 걸 테슬라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속, 감속, 브레이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운전자가 차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저기서 딱 보이면 벌써 감속을 시작해요. 차가 딱 멀어지면 가속을 서서히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차를 보았는지 안 봤는지, 차선을 확실히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테슬라의 방식이에요. 현대는 그렇게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에이다스고, 여기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싫어할 거야. 자동차가 해야 될 일은 어디까지나 어시스트지,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발 철학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테슬라가 FSD를 만든 지 벌써 한 7년 8년 됐습니다. 7년이나 걸릴 거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7년 전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이게 7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일론 머스크가 자꾸 내년이면 된다 그러고, 다음 달이면 된다 그러고, 막 6개월 뒤면 된다 그러고,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엔지니어들 스스로도 1년 후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개발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신감이랄까, 무모함이랄까, 그런 만용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테슬라는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ADAS를 보여주게 됐고요. 실제로 고속도로에 주행해 봐도 ADAS를 테슬라만큼 안정적으로 해주는 자동차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현대차는 지금은 테슬라하고 다르게 약간 소극적이랄까, 그렇게 접근하는 면이 있지만, 이거는 오래지 않아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전 세계 수많은 브랜드들을 다 겪게 되지만,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에서는 현대차를 능가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인 깊이가 있는 일일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브랜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에이다스 같은 것도 결국에는 현대기아가 지금은 테슬라라든지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조금 처져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점 자체가 조금 다르게 설정돼 있었거든요. 현대기아의 목표치는 완전 자율주행이 여기라면 테슬라의 목표는 처음부터 여기였고, 현대기아의 목표치는 여기였습니다. 애초 시작할 때부터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목표가 여기였다면 여기를 초과 달성했을 거예요. 처음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고, 이 목표를 이제 현대기아도 여기로 바꿨거든요. 근데 목표가 여기였던 테슬라는 이걸 개발하는데 7년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현대기아는 이걸 여기로 목표를 바꿔 붙인 지 이제 한 2-3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지금부터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할 때 아마 테슬라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현대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믿습니다. 한국인들은 본질이 저거를 꼭 넘어서야 되겠어 라고 하면 내가 지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그 이상은 해야 돼. 그런 마인드가 다들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율주행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로그. 어떤 벽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쪽 편으로는 지금 선을 밟았어요. 이 선을 많이 밟았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가운데를 비우는 주차장입니다. 가운데에 아무도 차가 없죠. 가운데를 비우는 주차장이어서 지하 3층은 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는데, 열어보면 문짝 손잡이가 튀어나와서 더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잡이가 튀어나오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너무 좁다.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날씬해야죠.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날씬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의 건강까지 신경 써주는 아이오닉 9입니다. 사실은 이 기둥이 잘못했죠. 저쪽 편은 앞에 있잖아요, 기둥이. 근데 지금 여기는 기둥이 뒤에 있다.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은 이거를 지금 짐을 꺼내 보려고 하는데, 스토퍼에 딱 붙였을 때 짐이 꺼내지나? 조금 크네.
버튼을 다시 누르면 버튼 다시 눌러서 열릴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사를 가야 되니까 박스가 많이 필요해서 박스를 가지고 회사에 갑니다. 반짝반짝하는 요 색깔이 너무 예쁜데 표현할 방법이 없죠?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일단 숨을 참고 들어오면 돼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아이오닉 9을 타고 열심히 운전하시면 결국에 날씬한 몸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자, 날씨가 맑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운전자들일 텐데 이 운전자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 현대가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까이 왔을 때 느낀 거 없으세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또 멀어졌을 땐 자동으로 잠깁니다. 워크어웨이 락이라고 해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 이제는 제공이 되고 있어요. 현대가 원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줬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야, 벌써 주니퍼가 멋있는 거 봐. 오, 테슬라 주니퍼를 보면 주니퍼의 뒤에 램프가 일자 램프인 것까진 좋은데 저 램프가 브레이크가 들어왔을 때 예쁜 것 같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면 조금 선이 짧아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 차체 가장자리까지 다 있어야 비율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좁은 느낌이 들죠. 위로 갈수록 좀 작아지는 차의 느낌이 느껴져요. 차가 크기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포르쉐처럼 저랬어야 된다는 거죠. 포르쉐는 지금 보시면 저 일자 램프를 길게 뽑으려고 저 가장자리까지 뽑았잖아요. 일자를 끝까지 뽑고 브레이크 등을 오히려 그거보다 짧게 사용하니까 일자 램프가 차체 옆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고 그리고 길이가 또 길어 보이니까 가로로 쫙 뻗은 그 느낌을 살려놓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비율적으로 예쁘게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주니퍼는 원래가 약간 이렇게 생겨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게 강한 자동차라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선이 너무 짧아서 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가 이 정도면 감사하죠. 기존에 있었던 모델 Y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잖아.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이오닉 9도 조금 가로선 불이 조금 더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위에 있는 램프가 지금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로 작동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만 위에 불이 들어와요. 평소에도 이렇게 둘러서 나오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그게 없고 브레이크 밟을 때만 잠깐 들어오니까 잠깐 예쁘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너무 귀하게 쓰고 있어요. 스톱 램프는 어차피 별로 사용 안 하는 램프니까 스톱 램프를 별도로 붙여 놓고 그걸 그냥 DRL로 사용해 주면 훨씬 예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스톱 램프가 뭐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크게 스톱 램프를 써버리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마이너 체인지로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그. 아무튼 이 아이오닉 9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며칠째야, 한 5일째 출퇴근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9은 정말 엄청나게 멋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런 7인승 자동차를 타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합니다. 뿌듯한 점은 야, 나 이렇게 큰 차 탄다고 이게 얼마나 공간적으로 여유로운지 알아? 너네 차 몇 평이야? 너네 차 1평 돼? 내 차는 한 2.5평은 돼. 너네 차보다 한 2평 더 많아. 이런 느낌으로 타게 되는 그런 거 있죠. 그 유치원생들 보면 너네 집 몇 평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원초적인 그런 본능을 자극해주는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큰 차를 타면 부끄러운 점은 아니 이렇게 큰 차를 타? 환경은 생각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큰 차를 탔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냐? 자동차가 너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 가족이나 짐차야?
누굴 위해서 그걸 그렇게 큰 걸 보는 거야? 넌 기사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동차를 탄다는 거는 폼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럭셔리카를 받았어. 그럼 성공한겨? 이런 느낌 들지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 스타렉스를 받았어. 그러면 스타렉스를 타면서 이 스타렉스가 뭔지 알아? 이거 옵션 다 더하면 이거 7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한들 누가 그걸 폼난다. 와, 너 성공한겨?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MPV를 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MPV 타네? 럭셔리하진 않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세상은 달라져서 이제는 럭셔리의 상징인 MPV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렉서스 LM500H라든지 지커 009라든지 아니면 볼보 EM90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 보면 초럭셔리로 이런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MPV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반면에 SUV는 좀 시각이 달라요. SUV라고 하면 자기 시간을 좀 즐기고 레저도 즐기고 어디론가 오프로드도 가고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MPV보다 SUV가 더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생겼어.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게 더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SUV가 MPV보다 훨씬 비쌌으니까. 예전에는 봉고 같은 차는 정말 쌌죠. 봉고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가격에 살 수 있는 큰 차였으니까. 어쨌든 그때부터의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MPV는 타고 다니는데 조금 부끄러운 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MPV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차를 SUV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산타페 같은 차를 보면 외관의 이 박시한 느낌을 보면 SUV 느낌이 아니에요. SUV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들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차는 별로 없어요. 물론 디펜더라든지 최근 들어서도 뭐 디스커버리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SUV라는 스타일은 대부분이 뒷유리를 이렇게 깎아서 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이렇게 세웠어. 그런데 실용성은 극대화됐죠. 그러니까 산타페를 보면 MPV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SUV처럼 보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밴이라는 장르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조금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SUV로 만들자니 공간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SUV와 MPV의 중간 정도 되는 차를 자꾸만 만들게 되는 거고 이 아이오닉 9도 그런 자동차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SUV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이건 3열까지 제대로 있는 MPV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책상 같은 거 나르고 뭐 짐 같은 거 나르고 할 때도 이 아이오닉 9이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외관에서 굉장히 첨단의 이미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오닉 9을 타면서 MPV를 탈 때의 일말의 그 부끄러웠던 느낌 그런 것들을 아이오닉 9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폼나고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목화에 몰두해 이끌림의 순간